한 번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미국의 농구 감독 그레그 포보비치는 25만 달러 벌금을 냈지만 그 덕에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2번 차지하고 5번째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한 그 일은 미국 프로농구협회는 물론 다른 모든 스포츠까지 바꿔놓았다. 2012년의 일이다. 미국의 프로농구팀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6년 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지 겨우 24시간이 지났고 2700km 남짓 떨어진 토론토에 가서 토론토 랩터스와 2번의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둔 지 7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총 66개의 경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틀 연속으로 치르는 경기가 많아서 일정이 너무나 빡빡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앞 시즌에서 포보비치의 팀에서 스타 선수인 마누 히노빌리와 토니 파크가 플레이오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각각 자기 나라의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파워포워드라고 할 만한 팀 덩컨은 리그에서 16년째 뛰고 있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경력을 보면은 이미 프로로서 경기를 3,000회 이상 치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경기 내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기량에 힘입어서 농구의 명문답게 플레이오프에서도 줄곧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런데 스퍼스의 감독 포보비치는 전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경기에서 일부러 팀의 주전 선수 4명을 출전시키지 않고 시기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팀은 그들이 경기에서 뛰기를 원했지만은 공교롭게도 그날 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네 선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으로 샌안토니오에 돌아갔다. 그러자 팬들은 화가 나서 환불을 요구했고 아나운서는 화를 냈으며 방송권을 확보하느라고 비싼 돈을 치른 채널도 격분했다. 다른 코치들은 불평했고 선수들은 포보비치를 비난했다. NBA는 신성하게 비싼 벌금을 부과해서 포보비치를 징계했다. 그러나 포보비치는 덕이 남북으로 경기를 원정하려는 자존심이 있었다. 선수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만한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두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경기력을 더 길게 이어가며 계속 최정예의 선수로 뛸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를 일컫는 간단한 명칭이 바로 부하 관리다.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포보비치는 한 기자에게 앞으로 이 방법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코칭 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꽤 논리적인 일이죠. 논리적인 결정이다. 번아웃보다도 부상은 휴식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결정일까? 물론 아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결정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할 때, 강한 처진력으로 돌진할 때, 이고 싶을 때 자기 절제에는 주로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발휘된다. 그러나 때로는 휴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선택이자 더 훌륭한 자제의 실천이다. 그것은 생각 없이 자기 어깨나 무릎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의 무게를 관리하는 것이다. 운동을 빼먹고 싶은 욕망과 운동을 너무 많이 하려는 충동은 서로 출발점은 아주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장소에 도달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대가가 따르는 단기적인 흥정이다. 막대 사탕이나 마약이 주는 쾌락처럼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운동선수 생명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위협적이라면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치명적인 것일까? 우리는 자신을 가라앉는 직업적인 경력을 수십 년 동안이나 쌓아갈 것이고 보통 평생 비슷한 분야의 직업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 더 일을 더 맡고 자기를 조금 더 밀어붙이면 앞서 나가려고 생각한다. 고통이 작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밀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우리는 핵심을 놓친다. 존 스타인백은 이것이 과로라는 무질서이며 경제적으로 가장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되새겼다. 증거는 뭘까? 너무 일찍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스포츠팀들, 선수 경력을 끝내버리는 부상, 서둘러 낸 것이 분명한 책들, 압박감에 잘못 내린 결정, 예방할 수 있는 병에 걸려놓친 나날들,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을 위해서 제임스 포러스터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없다.
포로스들은 훌가를 2번째 났다.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 정상서로 참전하려고 떠났고 그 다음에는 1940년에 해군 차관보다가 되려고 떠났다. 그 선택으로 포로스들은 글자 그대로 수천만 달러의 봉급을 날리지만 그 대신에 해군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 초대 국방성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육군과 해군 공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 일은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수킬로미터의 바다를 대상으로 끝없는 책임과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포로스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장관직이 그와 그의 결혼생활, 장관실과 그의 삶 전체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되게 한 것입니까? 또 늦게까지 일하는 포로스터를 발견한 한 보좌관이 물었다. 그러자 포로스터는 대답했다. 집에 가서 뭘 하게? 포로스터는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런 동안에 포로스터는 체중은 줄고 혈색은 나빠지고 피부는 처졌다. 포로스터는 누가 봐도 우울하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 계속 일을 밀어붙였다.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겼다. 거의 웃는 일이 없어졌다. 자기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또 임명직 정치인이 그렇듯이 포로스터의 역할이 끝나는 날이 왔지만은 그는 멈추지 못했다. 포로스터는 계속 자신을 갈아넣었다. 얼마 안 가서 포로스터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의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포로스터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는 볼 수 있었는데 포로스터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의 책 한 면에 표시를 해두는데 아마도 그 글은 자기가 같은 일 중독자에게 그리고 이 스위치를 끄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비극적인 경고문일 것이다. 시간의 망호에 닳고 달아 입 벌려 하품하는 무덤이라는 어두운 전망 외에 아무런 위안도 이름도 희망도 없이 우리의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에 덤벼든다. 그 추진력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일이라는 계획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지만 그 고비를 당겨서 세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빠르고 강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르고 강하게 오래 가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싶다. 하지만 저지할 수 없는 것은 그 무엇도 오래가지 못한다.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스릴 자격이 없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에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독려하는 능력뿐 아니라 자신을 쉬게 하는 능력, 균형을 잡는 능력, 몸이나 나 부서질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도 포함이 된다. 독일의 작가 게테는 어떤 정리의 활동이 되든지 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활동만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르 게릭조차 이 사실을 알았다. 게릭이 야구 역사상 가장 긴 연속 출장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에다가 자기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스스로 빠지고 대타를 부른 때도 많았다. 게릭의 코치들도 이를 잘 알아서 프로그라운드 경기장에 걸음 한 적 없던 날 그가 하루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우천 연기를 요구했던 유명한 사례가 있다. 야구에는 경기를 하지 않는 비시즌이 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우리에게도 일을 멈추는 시간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천하무적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 누나 제임스 포로스터처럼 끝날 수도 있다. 강철도 결국에는 부서지거나 닳아버린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예전의 빛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무엇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 생각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모든 잠재력을 다 낭비해버리지 않았다면 무엇이 될 수 있었을지 상상할 수 일은 비극이다. 상상하는 지속하려면 위대해지려면 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절대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를 더 취약하게 하고 우리 경력을 짧게 단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식하고 회복하는 데 규율이 없고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빠르게 몰아붙이고 과도하게 훈련하고 과로하여서 잘못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일의 과부하를 경계해야 한다. 수면도 훈련이 필요하다. (1956년) 미국 건선수 플로이드 패터슨은
아치 무를 상대로 타이틀 매치를 하기 전날 밤 자기 훈련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실행했다. 그것은 마지막 컨디션 조절도 경기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오랫동안 잠을 잔 것이다. 잠들었다가 깨었다가는 선제맨이라 11시간 반이나 푹 자고 아침에 체중을 재는 시간에 딱 맞춰 일어났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떠나기 전에도 3시간 동안 낮잠을 잤다. 또 링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도 잠깐 눈을 붙였고 이후 링에 올라가서는 피로에 지친 챔피언을 5회에 KO시켰다. 역대 최고 선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잘 쉬어드는 것이 좋다. 피터슨만큼 열심히 훈련했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초조했다.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하지만은 패터슨은 잠을 잤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빨리 잠들고 잘 쉬는 것이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육과 상당히 깊은 관련된 문제다. 실제로 요즘 군대에서는 수면 교육이라는 용어까지 쓴다. 잠은 꼭 자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잘 자야 한다. 더 큰 것이 걸려 있을수록 야망이 클수록 상황이 저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만 한다. 1990년대 걸프전 당시에 훗날 해군 제독에 오르는 미국의 제임스 스테리 브리디스는 처음으로 구축함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이때 스테브리디스는 나이는 38살이었고 타고난 대사기능과 이 악물고 끝까지 해내는 청춘의 무한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아챈 시기였다. 피곤할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가 더 어려우며 자기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힘도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 인식이 예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전함이 제대로 들어가는 이의 수면이 중요하다는 스테브리스의 생각은 상당히 큰 혁신이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스테브리디스는 승조원의 수면 주기를 점검하고 경계 근무를 경감하며 가능할 때마다 낮잠 자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후에 스테브리디스는 특히 수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자기 육체적인 건강을 주의 깊게 보살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발휘되는 행위이며 우리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기운이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달릴 때 대성치레한 눈으로 카페인에 의지할 때 최상의 성과를 올리는 순간은 조음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간혹 정말로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더라도 최상의 성과를 올리고자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음이 생기기 전의 몇 시간을 붙잡으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 전날 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늦도록 깨어 있었다면 아직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게 한 뒤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스가 이불 속에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려 자기 자신과 벌이던 논쟁도 만약에 그가 겨우 한두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든 것이라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 지친 상태로 집에 온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운동한다. 아이들을 재운다. 밀린 이메일을 확인한다. 이제 너무 지쳐서 소파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사실 이때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힘을 내서 스스로 누워있고 싶은 욕구를 자제해야 할 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서 침실로 걸어가 침대에서 걸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주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피곤하면 운동하러 가기가 싫어진다. 피곤해서 할 일을 계속 미룬다. 피곤하니까 커피가 필요하고 피로회복제를 먹는다. 피곤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진짜 중요한 일을 썼어야 할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우리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아닌 이유는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저녁형 인간으로 지냈기 때문임이 거의 확실하다. 아침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을 장악해버리는 것이다. 아기의 수면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잘 자면 다음에 또 잘 자게 되고 그렇게 규율은 규율을 낳는다. 여기서는 수면 훈련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훈련은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다. 수면 훈련을 하는데도 노력과 연습, 헌신이 필요하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이불 속은 명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말로
아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불 속에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명성으로 가는 길이다. 적어도 일단 침대에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최소한 탄탄한 성과로 이어진다. 내일 말고 머리로 생각하고 싶은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가? 무슨 일이든지 덤벼들 만한 기운을 내고 싶은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야 한다. 수면에 건강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결정과 행위를 낳는 인격을 발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 잘 자는 자, 잠자는 자의 보배, 사랑하는 자.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1915년 겨울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는 얼음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의 1년 가까이 목적 없이 떠돌았지만 대원들은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음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선체가 갈라지며 배가 침몰했다. 고명장을 타고 560km 남짓 항해한 탐험대는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륙했다. 18개월 만에. 그들이 도착한 엘리펀트 섬은 사람이 살 조건이 안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은 육지에 올랐고 또 탐험대의 육체적인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외딴 섬에서 지나가는 배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사기도 바닥나고 있었을 때 셰클턴은 대담한 계획을 제시했다. 자신과 몇몇 대원이 1100km 이상을 이동하여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1100km 이상을 겨우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보급품만을 갖고 6m 길의 배에 탄 셰클턴과 소수대원은 허리케인급의 강풍과 대양에 용감히 맞섰다. 자연의 힘 앞에서 선발대의 몸이 견뎌냈을 고통과 뼈를 파고드는 허기를 생각해보라. 마침내 1916년 4월 그들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지만 셰클턴은 자기 임무가 겨우 절반만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는 대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는 셰클턴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체력과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아 서둘러 자금과 보급품을 마련한 다음에 남아있는 대원들을 구출하고자 그곳으로 돌아갔다. 넉 달 동안 여러 차례의 필사적인 시도 끝에 셰클턴은 마침내 원정에 나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무사히 귀향하는 데 성공했다. 셰클턴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도 단순히 살아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연하고 꺾이지 않는 기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셰클턴의 가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준다. 굴하지 않는 인내로서 극복한다. 이와 잘 어울리는 이에게 셰클턴의 배 이름도 바로 인내를 뜻하는 인듀런스호였다. 그 길고 거센 수개월의 겨울을 상상해보자. 추운 바다 위를 떠돌던 그날들은 셰클턴은 그 겨울 바다의 고난을 뚫고 나아갔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몸이 포기하도록 내려붙지도 않았다. 마라톤을 뛰고 이어서 또 마라톤을 뛰고 또 다시 마라톤을 뛰었다. 선장으로서 자기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에 직면해서도 그 의무를 이행할 만큼 육체적으로 충분히 강하고 기질적으로 충분히 단호했다. 일터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초각 근무를 하며 피곤해 지친다. 한 번 더 문서를 수정하려는 상사의 지시가 원망스럽다. 그래도 우리는 일이 쉽기를 바라지 않고 말고 일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 이 일은 분명히 어려워질 테니 말이다. 지츠 플라이시라는 독일의 단어가 있는데 직역하면 앉아있는 살이라는 의미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일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가더라도 매일 허리가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다리가 저릴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는 거다.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의 위대한 정복자들이 안장에 앉아서 오랫동안 견디는 능력 때문에 강철 덩어리라고 불린 것처럼 말이다. 우리 대다수는 부족한 특징이 바로 지츠 플라잇이다. 우리는 똑똑함이나 창의성으로 부족한 인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다.
문제가 벌어진 곳에 몸서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자신을 완전히 던져넣으려는 의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도중에 포기하나 단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지 말이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운동선수, 위대한 철학자는 거의 다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인내하는 능력이 있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희생이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야 나가야 한다. 비판과 고독을 뚫고 나가야 한다. 고통을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 에디슨은 연구실에서 6,000개의 필라멘트를 하나하나 시험한 뒤에야 마침내 우리에게 빛을 밝혀준 필라멘트를 발견했다. 토니 모리스는 피곤한 그 모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글을 쓰며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셰클턴은 대원들을 모두 고향에 데리고 갈 때까지 자기 책임을 버리는 것도 항해를 멈추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링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39세의 나이에 소마비에 걸려서 7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뒤에 어느 정도 차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도 매일 복도를 다니며 연단에 올라서는 정도의 움직임도 그에게 엄청난 강인함을 요구하는 위협이었다. 인생의 전생기의 바이러스에 공격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하반신이 된 루스벨트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관한 글을 쓴 글은 그 7년 회복기 동안에 그에게 얼마나 대단히 인내가 필요했는지 알려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두 다리는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조금이라도 이동하려면 목발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정도의 고난에 처한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분명히 머리를 쓰는 것을 제어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이런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아픈 몸이 아니라 자신이 몸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우리는 나에게 해줄 때가 많다. 제출한 의견에 한 번만 거부되어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직업은 반인류 범죄로 간주한다. 판매가 저조한 시기를 한 번만 경험하면 바로 사업을 접는다. 부상이 생기면 회복 불능이라고 선언한다.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재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귀에 담으면 약해진다. 점수판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믿는다.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나약함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맛보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멈춰설 기회가 100만 번은 찾아올 것이고 멈춰도 괜찮은 이유도 100만 가지는 될 것이다.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일 것이다. 그 무엇 앞에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